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눈을 천천히 깜박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장님,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고 이후 일주일째, 저는 선택적 기억 상실 환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아들도, 그 누구도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저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서지우 비서와 함께 재단 이사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지우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저는 그날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김 교수님이 요즘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지? 장학기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음 달로 미루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가 서고에서 우연히 이상한 서류를 봤어요. 재단 명의로 된 대출 서류 같았는데 그 순간 뒤에서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지우가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충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춰섰고 저는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 저는 지우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뒷차에서 내린 사람의 실루엣을, 그것은 제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로.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들 민석이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안루감, 아니 계산된 긴장감이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저는 일부러 흐릿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서 비서님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지우, 그 성실하고 똑똑하던 젊은 여성, 5살짜리 딸을 홀로 키우며 열심히 일하던 그녀. 제 아들이 그녀를 죽였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우가 죽었다고? 네, 아버지. 기억나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 사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외상 후 선택적 기억 상실. 사고 직전의 기억이 지워졌고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은 극진히 저를 보살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챙겨주고 재단 업무는 당분간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우가 남긴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고 전날 지우는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었습니다. 이 사장님, 혹시 모르니까 이걸 보관해 주세요. 제 책상 서랍 열쇠예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는 무언가를 예감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재단 건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경비원도 졸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지우의 사무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도서관 대출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손글씨로 A-94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챘습니다. 재단 건물 지하에 있는 비밀 서고의 금고 번호였습니다. 지하 서고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냉랭했습니다. A-94 구역은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재단 명의로 작성된 거액의 대출 서류, 담보는 장학기금이었습니다.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의 수령인란에는 놀라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훈 교수, 제 오랜 동료이자 재단을 함께 설립한 친구. 30년을 함께한 그가 저를 배신했다는 것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살펴보니 대출금은 이미 김 교수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상태였습니다. 금액은 무려 50억 원. 장학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유 원장 초안이라고 적힌 문서였는데 거기에는 제가 모든 재산과 재단의 운영권을 김태훈 교수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위조였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김 교수님이 문병 오시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김태훈 교수가 도착했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앉았습니다. 민우야, 많이 힘들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온기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나 요즘 기억이 잘 안 나.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걱정 마. 천천히 회복될 거야. 지우가 죽었다며.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지? 김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었잖아. 미끄러운 길에서 사고가 난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훈아, 지우가 죽기 전에 나한테 뭔가 말하려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혹시 자네가 아는 거 있나? 김 교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아니, 나는 모르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잘 모르겠어. 그냥 뭔가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밤 저는 김 교수의 반응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석과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민석의 방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가 외출한 사이 저는 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김 교수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민석에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네. 서 비서가 눈치챈 것 같으니 조심해야 해. 이 사장이 기억을 되찾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하자. 유 원장은 내가 준비했으니 자네는 이 사장을 잘 돌봐주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재단의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들어오네.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태훈,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까지 그와 공모했다니. 저는 편지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김 교수가 재단의 돈을 빼돌리고 위조 유언장을 준비했으며 그것을 눈치챈 지우를 제거하기 위해 민석을 사주한 것입니다. 복수의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재단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구나. 민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건강이 괜찮아. 가만히 있으니까 더 답답하더라. 김 교수님과 함께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하고 싶어.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김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재단 이사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김 교수를 비롯한 이사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척 조금 멍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이 걱정을 끼쳤습니다. 이사들이 걱정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교수는 제 옆에 앉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우야,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하면 돼. 고맙네. 태훈아. 그런데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있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고 이후로 기억이 잘 안 나서 재단의 재정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싶었네. 그래서 회계법인에 감사를 요청했지. 김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사를? 그럴 필요까지야. 아니야. 필요해. 내가 기억을 못하는 사이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니까.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김 교수가 빼돌린 50억 원의 대출 내역과 자금 흐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재단 명의로 5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더군.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내가 이 대출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는 거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대출금이 김태훈 교수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네. 김 교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우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좋아. 그럼 이것도 설명해 주겠나?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조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유언장을 작성한 적이 없네. 그런데 필적 감정 결과 자네의 필체와 일치한다더군. 김 교수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네가 내게 선물했던 만년필이야. 기억하나? 내가 환갑 때 줬던 그 펜 말이야. 김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네도 몰랐겠지만 이 만년필 안에는 녹음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내가 몇 년 전에 개조한 거야. 중요한 회의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였지.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김 교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 비서가 눈치챘어. 서고 서류를 봤다고 하더군. 이대로 두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거야. 민석이한테 말해서 처리하게 해. 사고로 위장하면 돼. 비 오는 날을 노려서.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김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녹음은 사고 이틀 전에 녹음된 거야. 자네가 민석이와 통화하며 지우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내용이지. 김 교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도박으로 다 날렸고. 도박? 응. 몇 년 전부터 주식과 카지노에 빠졌어. 모든 걸 잃었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갚지 못했어. 그래서 재단 돈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어.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30년 우정을 배신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나까지 제거하려 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아, 자네도 할 말이 있나?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김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재단 돈을 가로채면 저한테도 몫을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 지우를. 저는 그냥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겁을 준다고 빗길에서 차를 들이받나? 그건 살인이야, 민석아.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네. 곧 수사가 시작될 거야. 두 사람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김 교수와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김 교수와 민석은 구속되었습니다. 횡령과 살인교사, 그리고 살인 혐의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두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우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약속 지켰어. 자네를 죽인 사람들이 벌을 받았네. 자네의 딸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네. 재단 장학금으로 대학까지 보낼 거야. 부디 편히 쉬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재에 들러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김태훈과 함께 썼던 논문들이 빼곡히 고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학문의 길을 걸었고, 재단을 만들어 수많은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허상이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우정은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가족은 탐욕보다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을.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새로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진짜 유언장.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재단의 모든 운영권은 이사회에 넘기고 장학기금은 영구히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제 개인 재산은 지우의 딸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민석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을 마치며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지우가 남긴 도서관 대출 카드를 손에 쥐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 우정도, 친자식도, 결국 탐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재단을 지키고 학생들을 돕고 지우의 딸을 키우면서.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자 복수이자 사랑이었습니다.